안녕하세요. 이번 자료는 제주도 서귀포 의료원에서 고아산소 치료 관련 컨퍼런스가 있었던 내용을 유튜브 시연용으로 다시 재녹화한 겁니다. 소개 슬라이드입니다. 저는 이제 서귀포 의료원에서 고아산소 치료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여기 사진에 보이듯이 왼쪽부터 예전에 출간되었던 응급센터 로드맵 제2판, 이번에 새로 출간된 챔버 운영, 그리고 이제 출간 예정인 수준과학 내용입니다. 책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내용이 있을 거고요. 발표하기에 앞서 저희 진료부의 소중한 공간을 사용하도록 빌려주신 서귀포 의료원 김상길 원장님과 진료부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원 내에서 발표되는 컨퍼런스여서 임상적으로 중요한 것과 쉽게 간과하기 쉬운 함정들, 그리고 이제 환자 치료하는 데 있어서 왜 이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 기반의 레셔날레, 그리고 앞으로 이제 새로 들어오게 되는 헬리옥스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편두통으로 오인된 이산화탄소 중독. 이 증례는 일주일 전부터 저녁에 이제 자려고 누우면 혹은 새벽에 이제 심한 두통과 구토를 호소하는, 그리고 이제 지금 병원에 오면서 증상은 다 좋아졌고 같은 증상으로 전날에 이제 주사나 약을 맞았지만 계속 불편하다고 응급실로 왔던 경우입니다. 특이한 건 한 명이 그런 게 아니라 일가족이 다, 이제 아빠, 엄마, 딸이겠죠. 어쨌든 증상도 계속되고 해서 이제 두부 영상 검사랑 이제 일반적인 혈액 검사엔 이상이 없어서 집에 가려고 했지만, 과장님, 소아 VBGA 결과 보셨어요? 보통 저희 병원 소아과에서는 이제 루틴 랩으로 VBJ를 시행하기 때문에 VBJ 결과상 이제 카르복시 헤모글로빈 농도가 25 정도면 굉장히 높은 경우이죠. 그래서 검사상 일산화탄소 중독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던 경우고, 여설적으로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동맥혈 검사나 아니면은 이제 시어 헤모글로빈을 알 수 있는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일산화탄소의 원인은 물론 예전에는 연탄을 자체를 난방으로 많이 써서 연탄가스 중독이 굉장히 많았고, 빈혈로 인한 경우는 어차피 드물고 흡연 자체도 한 10일 정도는 올 수 있고요. 고속도로 주변이나 차가 많은 터널 안에서도 역시 10 정도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원인은 역시 자동차 배기가스인 경우고요. 이거는 차가 노후되거나 설계상 결함으로 차의 배기가 이제 차 실내로 들어와서 운전자나 승객에게 문제가 되는 경우, 정말로 영화나 드라마처럼 머플러에 호스를 연결해서 창문으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상당히 높은 농도로 중독될 수 있고요. 특히 부엌에서 가열 및 혹은 조리용 그런 제품의 결함으로 환기가 잘 안 되는 경우, 예를 들면은 삼겹살 고깃집 안에서도 일산화 농도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밖에 제일 흔한 경우에는 역시 페인트로 인한 염화 메틸렌이 유입돼서 일산화탄소가 올라가는 경우고요. 저번에 한라병원에서 이제 2명 문의 온 경우에는 이제 아빠와 아들이었는데 제주살이 한다고 새로 친환경 페인트를 칠하다가 이제 갑자기 쓰러져서 CO 농도가 50이 넘었던 그런 경우. 그래서 일산화탄소 중독은 항상 이제 카르복시 헤모글로빈에만 의존적이지만 몇몇 증상은 낮은 농도에서 있을 수도 있고, 특히 이런 체리 레드 사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대부분 보기가 오히려 어렵고, 유아에서는 흔히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자동차의 승객이거나 페인트 등을 새로 페인트 칠하는 작업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의심을 항상 해야 되겠습니다. 닥터 하우스처럼 집에 찾아가서 검사를 하고 시료를 채취하고 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CH2 OPD 같은 이제 단어를 기억해서 간단한 환경 노출 기록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계절상 난방기를 사용하는 시즌에 응급실로 후송된 두통이나 현기증 환자의 한 10% 가까이에서 굉장히 높은 카르복시 헤모글로빈 수치가 한 3에서 5% 정도 발견된다는 연구 논문이 있고요. 이 경우는 사실 응급실을 찾기 전에
일산화탄소의 독성 수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진단적인 키워드는 그 2명 이상의 환자가 비슷하거나 같은 장소에 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신경학적 증상이 있다고 하면 일산화탄소를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다이빙하고 감기 걸렸어요. 이 경우는 이제 후두 결절로 오인된 이제 결국 폐 압력 손상의 경우고요. 뭐 25세고 뭐 지금 뭐 육지에 살다가 무슨 단체에서 뭐 강사증을 따겠다고 내려와서 이제 멸정 폐위로 하고 있는데, 이제 난파선 다이빙은 좋지만 거기서 뭔가 좀 가져오겠다고 먹을 건 아니었고요. 올라왔고 일단 증상은 이제 수면 상승 후 30분부터 가슴 통증이 좀 아프고 숨쉬면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한 3일 정도 계속 다이빙을 하면서 감기가 좀 안 낫는다 해서 결국엔 진찰을 받았던 경우고요. 이런 사진과 같은 이제 기록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종적인 진단은 이제 그 압력 손상에 의한 종격동 기종, 그 다음에 버블이 이제 리커런트 라린지얼 러브를 압박해서 오신 목소리가 나타냈던 경우입니다. 바닷물에 떠있는 CPR 이송 중이래요. 일단 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속에 들어가는 건데요. 이제 해녀도 뭐 마찬가지고, 이제 여름철이긴 하지만 바닷물 속도 굉장히 차갑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 동안 있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저체온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경우를 굳이 캡처를 해 온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심폐소생술을 진행 중인데 만약 현재 체온이 30도다, 26도다, 저체온일 경우에는 사망 선언을 할 수가 없죠. 먼저 체온에 대한 가온부터 이루어져야 되고, 물론 이제 제가 직장 체온을 확인했던 경우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후송 도중이나 도착 즉시 직장 체온이 필요하겠습니다. 해녀도 감압병에 걸려요. 지금 아마 그 출판되어 있는 책 중에서 워먼 앤 프레셔가 이제 다이빙에 관련된 여성의 모든 문제를 잘 언급하고 있고, 일본이나 아니면 한국의 이런 아마다이버, 이거 일본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잡녀, 해녀라고 많이 부르는데 해녀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뭐 얘라고밖에 할 수가 없을 거고요. 뭐 일본의 해녀에서는 이제 머리 쪽에 영상 검사로도 확인이 된 부분이 있고, 초음파로 버블이 보여요? 왜 하나요? 일단 감압 도중에 이제 생체 내에서 그 순환하는, 즉 공기방울이 혈관 내에서 떠돌아다니는 거를 이제 초음파로 감지됐다는 보고는 이제 까마득한 1968년에 네이처, 뭐 네이처 셀 사이언스의 그 네이처입니다. 실렸던 부분인데 캡처해서 실어뒀고요. 어쨌든 좋은 질문이긴 합니다. 60년 전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정말 연구를 수행했다면은 뭐 아주 오래전에 이런 네이처에 뭐 페이퍼를 실은 그런 유명한 한국인이 될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뭐 이때 이후로 연구가 많이 진전이 돼서 아마 지금 최신 기전은 아마 다이빙별로 돌아와서 이제 도플러 소너를 풀모나리 아테리에서 했을 경우 앰플리튜드에 따라서 추후에 이제 그 감압을 끝내고 위로 상승했을 때 관절에 통증이 생기는지 감압병 증상이 생기는지 여부를 연구를 하거나, 일본의 해상자위대 같은 경우에는 심해 잠수를 하고 다이빙별로 돌아오면 이제 루틴으로 이제 초음파를 하면서 감압을 하죠. 그래서 뭐 버블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얘기하기는 조금 뭐 약간 시대착오적일 것 같고요. 다이버가 왔다고 해서 바로 초음파를 하는 이유는 물론 이제 뭐 간에 뭐 대정맥이나 그런 쪽에서 버블을 찾는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 탈수가 됐는지 확인해서 수액을 주려는 목적이 있고, 특히 이제 하트 쪽에 뭐 ASD는 없겠지만 뭐 구조적인 질환이 있는지 발사변을 시켜보면서 뭐 확인해보는, 왜 하냐고 물어보면 뭐 그런 이유가 필요하다 할 수는 있는데, 안 보이는데 왜 검사를 자꾸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조금 대답하기가 어려워. 버블을 딱 잡아서 뭐 보여줄 수도 없고 뭐 싸울 수도 없고. CO 수치 괜찮은데 고압 치료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르복시 헤모글로빈은 어디까지나 뭐 참고를 해야 되고 진단에 결정적이진 않고요. 일산화탄소 중증도는 임상 증상을 고려해야 되고 카르복시 헤모글로빈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입니다.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치료를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몇 가지 검사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게 노출이 중단된 후 체열까지 상당한 지연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혈액 샘플을 채취하기 전에 당연히 산소를 투여하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환자가 입은 피해를 환자의 실질적인 손상을 반영할 때는 슬라이드 법칙, 노모그램을 이용해서 뭐, 추산을 해야 됩니다. 일산화탄소 치료를 고화산소 치료를 해야 되거나 이송에 대한 기준은 뭐 다음과 같이 교과서적으로 나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레스큐, 즉 환자가 구출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거의 100%의 산소를 투여하며 병원에 이송되기 때문에 병원에 이송해서 샘플을 했을 때는 그 레스큐 타임, 구출 후 몇 시간 정도 지연됐는지 확인하고 현재 카르복시 헤모글로빈 농도가 얼마라고 하면 구출 전에는 최대 농도를 얼마까지 상승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시간에 따라서 추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경우를 보시면은 일단은 분명히 일산화탄소에 의한 이런 뇌손상도 있고 심장에 대한 손상도 있는 경우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익스파이 하신 경우지만 뇌원하시자마자 시행한 이런 카르복시 헤모글로빈은 완전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그 ABGA상 카르복시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이라고 할지라도 일산화탄소 중독의 중증도가 덜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죠. 이합성 척수염이란 것도 있어요. 있냐고 물어보면 그것도 참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다른 이름이 뭘까요? 예, 아픔이죠. 다들 사랑 한 번 안 하고 사시는데 인생은 짧으니까 그거를 권장하기는 좀 어렵고요. 사랑의 다른 이름은 아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가마병의 다른 이름은 이합성 척수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합성 척수염이 있느냐, 내가 뭐 강사를 20년 했는데 들었다, 뭐 어떠했다, 뭐 도대체 무엇을 강의했는지는 갑자기 궁금해지긴 하지만 어쨌든 뭐 모든 사랑이 아픔이라고 라고 한다면 그 명제가 참이라면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니까 아프지 않으면 이제 사랑이 아니겠죠. 그래서 가마병의 다른 이름은 이합성 척수염이고 이게 가장 흔한 경우를 강조하는 이유는 역으로 생각하면 이합성 척수염의 증상이 없다고 하면 뭐 가마병이 의심되거나 물에서 급상승했거나 몸이 좀 안 좋더라도 어느 할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런 이합성 척수염은 이런 영화나 그런 데서 그 거의 다리를 못 쓰죠. 극한 직업인데 뭐 육지에서는 다리를 못 쓰고 뭐 휠체어로 쓰거나 거의 기어 다니다가 다시 물속에서 머구리 잠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일반적인 인식도 좀 흔하고요. 했지만 되게 이제 경막상 정맥계에 버블이 있어서 이제 그 척수의 압박이 가지 않는 문제라고 하고 그러면 이합성 척수염 증상은 뭐죠? 가장 전형적인 발현 양식은 이제 물에서 출수를 했고 뭐 발목이 따끔거리거나 발에 두꺼운 양말을 신은 듯이 발의 감각이 몇 분에 있고 1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다리를 움직이거나 걸을 수가 없는 뭐 여러 가지 증상이 발현될 수 있어서 뭐 허리 벨트 아래로 뭐 통증이 있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다이버 왔어요. 뭐 물어볼까요? 뭐 그걸 다 물어보기는 애매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다이빙 컴퓨터죠. 다이빙 컴퓨터나 장비를 왜 들고 오지 않고 그냥 몸만 병원에 오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컴퓨터를 가지고 왔다면 환자나 혹은 동반자가 얘기하는 그런 다이빙 로그나 병력은 뭐 그냥 참고로 적어두기만 하고 실제로 반드시 컴퓨터를 확인해서 어떠한 프로필로 다이빙을 했는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전혀 일치하진 않고요. 저희 병원 의무기록은 제가 입력을 했기 때문에 약속 문구에서 다이버를 클릭하면 다음 같은 내용이 쭉 뜹니다. 프로필을 받을 때는 그 N밸류 라인 혹은 그 그라디언트 퍼센트 라인이 반드시 표시되게 찍어달라. 뭐 그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하면 가장 깊은 수심에 있을 때 뭐 무감압 시간이 몇 분 정도 남아 있었냐
등 물어볼 수는 있고요. 중간납도 측정하고 만약 장비를 가져왔다면 우리가 해제하지 않고 이렇게 막 사망이나 상해가 예상되는 거 해경이 인계를 해야 될 거고요. 해체는 증거 인멸일 수 있으니 부탁을 해야 되고 보통 이제 다이버들한테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물어보게 됩니다. 하지는 않을 거고요. 72시간부터 보고 안전정지를 했고 브레스 홀딩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무거운 물건을 드는 역도 선수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 되게 숨을 내쉬면서 무거운 물건을 들진 않죠. 심호흡을 깊이 하고 가장 깊게 호흡을 들이마시고 호흡을 꽉 참고 몸을 긴장한 상태에서 자신의 최고 근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역도를 드는 동작이 그런 거죠. 그래서 물속에서 무거운 물건, 예를 들면 레크레이션 다이버 인솔자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 떨어진 웨이트 벨트를 서너 개를 들고 올라왔다거나 조그만 잠수 풀에서도 물속에서 망치질을 했다거나 하여간 많은 힘을 쓰는 작업을 했다면 자기도 모르게 강한 근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그다음에 숨을 참은 상태에서 근력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러한 동작은 사실은 이제 압축 공기를 사용할 때는 굉장히 금기시되어 있고 인양백 등을 써야 되긴 하겠지만 이런 작업이 있었는지 봐야 되고요. 이유는 아까 증례에서 보셨듯이 이런 압력 손상을 굉장히 의심할 수 있는 병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잔압이 얼마 남았다라고 물어보는 거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고요. 실제로 지금 현장에 있는 장비를 지금 현장에 있는 다른 사람이 폰으로 찍어서 잔압계가 얼마 나왔는지 나한테 보내달라고 해라. 이렇게 잔압을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정말로 데프리에서 캐 물으면 얼마 안 남은 게 아니라 0이었다. 약간 빨리는지 안 빨리는지 모르겠다 하는 경우가 많고 정리해보면 이런 브레스 홀딩 할 수 있는 작업이 있었는지 잔압은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라고 해야 되고 컴퓨터가 확인이 안 된다면 이제 최고 수심에서 남아있던 무감압 시간을 확인을 해봐야 되죠. 잔압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후카 호스를 이용해서 혹은 후카 호스나 리브리더 작업과는 달리 압축 공기를 실린더, 탱크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남아있는 공기가 제한되기 때문에 공기가 없다면 그만큼 당에서 빠르게 상승했거나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압산소 치료 역시 이제 의학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금기증이 있을 수 있고 합병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이미 출간된 챔버 운영이라는 책에도 나와 있고 매뉴얼도 비치되어 있으니 언급하지는 않을 거고요. 또한 이제 저희 센터에서 이제 동의서도 인포먼트 컨센트도 따로 받고 있고요. 주요한 내용은 주로 위험한 병력, 시신경험 같은 게 이제 중요하고 잘 간과되기 쉽고요. 그 다음에 알레르기와 같은 합병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지하고 자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를 정리를 해보면 기흉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많이 걱정되고 특히 사진 등에서 많이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 중격동이 압력 손상에서 더 흔히 있을 수 있고 아주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기 중격동 여부를 의심해서 이학적 검사 및 영상 검사를 해석할 때 주의를 해야 될 거고요. 다이버든지 해녀든지 간에 만약 증상이 생겼다고 하면 그 기저질환으로 원래 가지고 있는 궤양력으로 심장의 구조적인 문제 ASD부터 아니면 그 다른 심장에 문제가 없는지 꼭 의심을 해야 되고 검사를 권유를 해야 되겠습니다. 만일 시행하고 있는 임상 환경에서 스트레스풀 에코가 가능하지 않다면 이러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의뢰를 해야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랑의 다른 이름은 아픔이고 감압병의 다른 이름은 이합성 척수염이다. 요거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될 거고요. 그리고 이합성 골개사 역시 지역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 다룰 경우에는 골밀도 검사 왜 해요? 그거 참 왜 하는지 대답하기가 어렵죠. 왜 사는지에 대한 질문은 사실은 약간의 철학이나 종교에 가깝고요. 검사 당연히 진단을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거죠. 어쨌든 골밀도가 낮은 경우는 비교적 흔하고
그 단 한 번의 고압산소 치료나 아니면 단 한 번의 감압 다이빙이나 아니면 이 감압 상해로도 시간을 두고 고압산 이런 이합성 골괴사가 발생하는 경우가 알려져 있고, 이런 대부분의 데이터는 미 해군 다이버에서 얻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고압산소 치료를 한 번이라도 받았거나 다이빙 상해가 있다고 하면은 고밀도 검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폐기능 검사 이렇게 필수적인 스크린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 밤에 꼭 해야 해요? 교과서를 그냥 그대로 스캔을 해보면 이제 환자가 이제 예전에 제1형 감압병이라고 했죠. 팔다리 통증만 호소하는 경우에 이 책에서는 6시간 이내에 이제 재가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이합성 골괴사가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꼭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뭐 꼭은 아니고 뭐 하면 좋고 뭐 더 이상 대답 좀 어렵네요. 과장님, 솔배간팽 찔린 환자 방광염 약 났어요. 점점점. 사실은 뭐 그렇게 바꿔서 보냈어요. 그럼 갔나요? 벌써 수납하고 갔어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역시 책 내용을 그냥 스캔을 해보면 보통 이제 피부에 상처가 입었을 경우에 이제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제 스타필로콕사이나 아니면 스트랩토가 됩니다. 이러한 세균이 결국 이제 피부 상재균이고, 이를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1세대 세팔로스포린이 초이스가 되고요. 다만 바닷속에서 상처를 입었거나 상처를 입은 다음에 그 상처가 바닷물 속에 침수되었을 경우에는 뭐 역시 피부 상재균 항상 문제가 되겠지만 더해서 이런 비브리오를 커버해야 되고, 실제로 이제 그람 스테인을 보면은 이거는 그람 양성 구균이라고 하면 이건 그람 음성 강균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플로로퀴놀론이 첫 번째 초이스가 되는데, 대부분 이제 이런 플로로퀴놀린은 이제 시스타이티스 때 쓰니까 방광염 약을 잘못 내셨구나 라고 생각해서 바꿔서 드려야지 라고 가져가시는 경우였을 겁니다. 바닷물이 아니라 민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버리지 해야 될 세균이 다르고요.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인데, 사실 제일 흔한 경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응급실에 가장 흔히 오는 경우. 그렇죠. 바닷물이나 민물보다는 수영장이 아무래도 흔하죠. 수영장 안에서 뭐 타일 깨진 거에 다쳤다거나 다친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또 수영장에 들어가서 수영장 물에 침수되는 경우, 이 경우는 이제 커버리지 해야 되는 세균과 약이 다른데 교육적인 효과를 위해서 여기 일부러 가려두었습니다. 궁금하신 경우에는 제일 흔한 경우니까 어떤 약을 잘못 내는지 한번 보시면 될 거고요. 주사 안 맞겠대요. 챔버 바로 가고 싶대요. 특히 뭐 전에도 많이 왔었다. 뭐 몇십 년간은 뭐 내가 뭐 너희는 잘 모르는데 뭐 나는 뭘 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아픈데 진통제는 뭐 자기는 맞으면 안 되고 뭐 챔버를 바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네가 빨리 와서 해결해라. 이런 경우인데, 어쨌든 뭐 아픈 원인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뭐 검사도 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뭐 주사도 당연히 안 맞겠고, 이제 빨리 나를 챔버 안에 넣어라 하는 경우에는 여기 이제 BP제는 기계는 아닌데 아니면 BP 컵을 써도 되고요. 그냥 수압력으로 통증이 있는 무릎 관절이나 어깨 관절을 감고 한 200mm 머큐리 정도로 이제 압력을 올려서 한 5분 정도 계속 두면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통증이 없어지는지 보고, 통증이 없어졌다 싶으면 약간 풀어뒀다가 1분 내에 다시 가압을 하는 식으로 일단 통증을 조절해서 진단, 그 다음에 통증 해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와서 봐보세요. 어제까지 걷던 환자가 그 지연성 신경증후군 뭐 여러 말을 쓰는데, 이제 영어 교재에서는 이제 delayed neurologic sequelae라는 말을 쓰고요. 그렇게 되면 지연성 신경학적 합병증이라는 뭐 번역수로도 많이 쓰입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에서 가장 핵심적인 상황이죠. 모든 치료는 이러한 DNS를 결국 예방하기 위해서 치료하게 되는 경우고요. 이 드라마틱한 특징은 의식 명료기. 다시 말하면 급성기 증상 후 고화산소 치료를 했던 시간이 지났던 깨서 말도 하고 걷기도 하고 상태가 괜찮았다가 이런
또 의식의 명료하고 증상이 없는 루시드 피리어드를 하루 또는 3주 정도, 4주, 길게는 6, 7개월까지 두고 갑자기 의식저하, 요실금, 그 다음에 가면 같은 이런 증상과 징후가 생기고 증상은 대부분 파킨슨과 유사합니다. 보통 이제 전체 중독 환자의 한 3%, 입원이 필요했던 환자의 10% 정도에서 평균적으로 20일 정도 있다가 이런 DNS가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DNS는 이런 다양한 증상을 포괄을 하게 되고요. 꼭 70.5피트까지 가압해야 해요? TT9로 돌리면 안 돼요? 일산화탄소 중독의 치료에 있어서 그 치료표 9번, 흔히 말하는 미해군의 45피트가 부족한 이유는 이제 일산화탄소의 유일한 효과가 이제 결국 혈중에 즉 오직 카르복시 헤모글로빈 뿐이다. 일산화탄소가 적혈구에 결합해서 산소 운반을 막기 때문에 그것만 제거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카르복시 헤모글로빈 말고도 카르복시 사이토크롬이 있는 거죠. 이미 카르복시 사이토크롬에 대한 언급은 예전부터 있었고요. 일산화탄소는 사이토크롬 알파3 산화효소나 사이토크롬 P450과 결합하고 세포 산화를 막아서 세포의 저산소를 유발하고 특히 신진대사율이 높은 심장과 뇌에 영향을 줍니다. 사이토크롬은 이산화탄소와 친화율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이러한 카복시 사이토크롬이 있기 때문에 카르복시 헤모글로빈 수치와 임상효과의 불균형이 설명되는 겁니다. 일산화탄소는 카르복시 헤모글로빈 관련된 산소 운반 시스템, 즉 그 혈중 CO 농도와 완전 독립적으로 생체 내에서 뇌 대사를 변화시킵니다. 해당되는 교과서에 이제 실려 있는 내용이고요. 리피드 퍼럭스테이션. 다시 말하면 이미 이미 산소 치료를 받았던 시간이 지났던 45피트 낮은 압력에서 고압산소 치료를 받아서 몸속에 혈액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완전히 정상화된 다음에도 뇌 세포 속에 있는 이런 리피드 퍼럭시데이션은 굉장히 높은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이러한 것에 대한 완벽한 치료를 위해서는 4ATA까지 4기압까지 높은 압력으로 반드시 가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다른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했고요. 다시 한번 천천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순환죽인 혈액에 즉 흔히 생각하는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에 결합한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카르복시 헤모글로빈 수치를 낮추는 것으로는 뇌손상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아까 슬라이드에서 언급했던 DNS를 줄일 수가 없는 거죠. 대뇌 조직에 카르복시 사이토크롬을 감소시키고 산화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치료를 통해서 환자의 뇌손상, DNS 같은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요. 이와 같은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상 압력의 산소, 그냥 마스크로 산소를 주거나 아니면 45피트의 낮은 고압산소하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3ATA까지, 3기압까지 가압해야 이러한 치료 효과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랜더마이즈 컨트롤 스터디된 근거 기반이 있는 압력은 70.5피트.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상압 산소 치료, 그냥 산소 마스크만 씌우는 경우 45피트, 미해군 치료표 9번으로 치료하는 경우, 그 다음에 3기압 이상으로 가압하는 경우를 분리해보면 그냥 산소 마스크만 할 경우에도 카르복시 헤모글로빈, 즉 혈액 중에서 순환하는 적혈구에 붙은 헤모글로빈은 제거가 됩니다. 그러나 연구에 의하면 분명하게 굉장히 높은 이런 지연신경성 합병증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낮은 농도의 고압산소 치료는 좀 더 빠른 반감기로 카르복시 헤모글로빈을 제거하지만 뇌세포 내, 특히 구체적으로 말하면 뇌세포 내, 담창구, 그 근처에 있는 글리얼셀 있는 미토콘드리아 내에 있는 그 카르복시 사이토크롬을 불충분하게 제거하고 특히 이러한 사이토크롬 옥시데이즈 활성은 거의 억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뇌손상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있는 거죠.
환자가 루시드 피리어드, 명료하게 깨어나거나 이제 나 집에 갈래요 라고 각서기관을 하더라도 그 환자의 뇌 속에는 굉장히 높은 이산화탄소가 들어있고 점점점 뇌세포는 파괴가 되는 겁니다. 3기압에서 고압산소 치료를 하게 되면 혈액에서 제거되는 카르복시 헤모글로빈 속도도 빠르겠죠. 가장 빠른 감각비를 가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뇌세포든 심장세포든 몸속에 있는 세포 내에 있는 인트라셀룰라 카르복시 제거도 훨씬 더 빠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리피드 퍼옥시데이즈나 NAD 같은 이런 그 옥시게네이트 활성을 완벽하게 블록함으로써 드디어 치료 효과를 나타나게. 슬라이드를 보시면 오른쪽이 그 미해군 치료표 9번으로 볼 수 있는 이제 쿠스의 이제 프로필 나고요. 왼쪽이 쿠스의 이제 프로필 고가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외부 프로토콜이라고도 하고요. 이 연구자가 애초에 이 연구 시행을 미국의 솔트레이트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해수면보다 지역이 낮은 곳이었고, 그래서 거기서 치료했던 압력을 만약 우리 의료원에 가져온다면 7.5피트가 되는 겁니다. 첫 치료 수심이 반드시 72피트보다 깊게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거는 이미 챔버 운영으로 출간된 책이고, 이런 치료표 9번은 일산화탄소 중독의 첫 치료에 사용하는 것은 금기다 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45피트에서만 치료하는 것은 일산화탄소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절대 충분하지 않다. never enough하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해요. 뭐 나옵니까? 이것도 참 당황스러운 질문이죠. 네, 당황스러우시죠. 저희도 참 당황했습니다. 이게 참 주어가 없는 말도 있는데 이건 목적어가 없는 말이라서 뭐가 나오느냐, 도대체 무엇이 어디서 무엇이 나와서 누구에게 가느냐. 아마도 이제 피검자 몸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느냐, 그걸 물어본 거겠죠. 절대 다른 뜻이 아닐 거라고 믿고, 이제 질문에 답하자면, 이산화탄소는 이제 사실 제거된다라기보다 제거된과 동시에 이제 산소와 결합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형성하고요. 이제 세포 밖으로 나온, 즉 세포에서 혈액으로 나온 이 이산화탄소는 이제 버퍼랑 결합해서 중탄산염의 형태로 이제 폐까지 이제 이송이 되고 폐에서 다시 이산화탄소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에서 이제 만약 방사선 동위원소로 이제 탄소를 마킹한 이산화탄소를 노출시키고 첫 번째 치료를 한 다음에 두 번째 치료를 하게 되면 그 동위원소가 마킹된 이산화탄소가 이제 몸에서 나오겠죠. 호흡으로. 그러면 이제 뭐 나오느냐?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이걸 물어본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중요는 하죠. 아주 안 중요한 건 아니고, 특히 이제 ICU 케이스 정도 되면은 산염기를 어떻게 조절할지를 아마 산염기 조절을 어떻게 할지 아마 물어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치료는 이렇게 노출된 후 1시간 이내에 첫 번째 치료를 개시해서 그로부터 또다시 1시간 이내에 이렇게 3차례 치료를 하도록. 지금 그러면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는 어느 정도 압력에서 치료를 하느냐, 몇 번 치료를 하느냐, 그런 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답하기가 상당히 난감하죠. 물론 저도 이제 인턴 레지던트 때야 그런 병원이 있었지만 여기는 지금 이제 섬에 내려와서 있는 거고, 지금 언론에도 났지만 서울이나 경기도에는 이제 45피트 이상으로 가압할 수 있는 챔버 자체가 아예 있는 병원이 아예 하나도 없다는 게 이제 언론 보도 내용이죠. 맞는지 안 맞는지 한국 언론을 믿을 수는 없는데, 그래서 가압할 수 있는 시설이 거기 없다는데 다른 병원에서 어떻게 치료하는지 제가 알 수는 없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책에 있는 내용만 중심으로 정리를 하면 물론 이제 그 책이 제 책이긴 하지만, 그 미국에서 현재 고압산소 치료에 대해서 일산화탄소 중독에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죠.
클리니컬 트라이얼 요 번호에 따르면 이제 3번을 할까, 1번을 할까, 이게 이제 올해까지 일산화탄소 중독에 이제 미국의 모든 병원에서 엔롤해서 이제 DNS가 한 2년 정도 조사되고 아마 연구 발표가 나오면은 아마 전미 다이빙 학회에서 그 지금 치료 지침을 발표를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로 봐서는 이제 3번 치료가 압도적으로 우월하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DNS 같은 문제가 생기면 쉽게 말하면은 이제 어마어마한 그 개인하고 그 가족한테 치명적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3회 치료가 굉장히 치료 효과가 좋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압산소 치료를 통해서 이러한 지한신경 장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분명히 이제 많이 확립이 된 거고요. 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70피트 수심에서 3회 치료할 때 급성기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연성 신경학적 그런 시컬레를 충분히 감소시킨다는 랜더마이즈 컨트롤 스터디가 되어 있습니다. 의학에서 RCT가 확립되어 있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러므로 이러한 치료는 이제 옵션이 아니라 필수가 되겠습니다. 타루펜 약국에서 타와야 해요. 타미풀 줄까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루틴으로 주는 것도 많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마그네슘, 그 다음에 이제 하이드록소코발라민을 주게 되는데, 이게 이제 비타민인데 아마 이제 처방난 비타민은 지금 없기 때문에 뭐 그걸 가져오려면 뭐 차용증인지 신체 포기 각서인지를 뭐 보내고 빌려와야 되고, 타미풀은 지금 있으니까 뭐 먼저 만들어서 달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이제 그 타미풀은 아스코르빈산이고 그렇게 비타민 C를 말하는 거죠. 이런 비타민 C가 좀 과량 투여되면은 이제 사람 몸에서는 이제 정상 기압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고압산소 챔버 내에서는 이제 이런 과산화기질, 리피드 퍼록시데이트를 형성하게 되고, 그러면 산소 독성이나 오히려 이산화탄소 독성이 더 강화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 타르펜이 없다고 해서 타미프를 주면은 조금 곤란하죠. 뭐 없으면 안 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말부터 이제 CO 환자를 이제 저희 의료원에서 치료할 수 있게 됐고요. 특히 이제 관련 자료를 이렇게 아낌없이 보내주신 이제 김태근 과장님, 이제 이동우 과장님, 그 다음에 양요한 그 구조사님께 깊은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은 환자가 6-8 해달래요.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뭐 이전에 얘기했던 내용하고 모두 겹치기 때문에 천천히 슬라이드만 보고 필요하시면 고압학회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이유로 치료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었고요. 물론 이제 이러한 치료 방침에 학회에 있는 모든 이제 그 학회 관련 의사가 동의한 건 아니었지만, 사실 개의로 가압할 수 있는 이런 챔버가 그 병원에 있는 걸로는 3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없는 반대였었고, 만일 이제 더 높은 압력으로 치료를 하자고 한다면 수준과학회는 다음에 최소 조건, 즉 이제 DMO가 현장에 있어야 하고 이제 2명 이상의 DMT가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산소 분율 32, 40, 50의 고정 분압에 헬리옥스나 나이트록스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고정 분압을 조절할 수 있는 리브리더가 있으면 더 좋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압 속도가 적어도 분당 100피트 이상 되는 스토리지 탱크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 없이는 아마존 논문에서 얘기한 6A라는 표현을 우리는 사용할 수가 없다.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요약하면,
이제 비록 이제 연탄으로 난방하는 게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나 다른 요리, 페인트, 기타 다른 원인으로 이제 일산화탄소 중독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간과하지 않아야 될 거고요. 이제 사랑의 다른 이름이 아픔이듯이 감화병의 다른 이름은 지압성 척수염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고, 일산화탄소 중독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45비트의 치료 쓰시면 더 이상 사용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 공공 강화로 이제 헬리옥스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게 왜 들어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